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유럽과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데 그 결과가 다소 좀 안 좋습니다. 1월 달에 했던 그 우려들이 실제 현실화가 된 상태고, 이 내용은 제가 그 유럽 문제를 다루고 그 뒷부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메이 총리의 2차 그 합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더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지금 그 한 보고서에서 그 노딜 브렉시트가 어떠한 영향을 일으키는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반대로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 반대의 관점이죠. 노딜 브렉시트가 다른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43개국 그리고 56개 산업 부문 중심으로 분석된 보고서고요.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에 EU의 대형 수출이 약 25% 감소한다라고 지금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단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독일에서는 약 10만 2,9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사라지는 일자리는 중국이네요. 그리고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이런 순서입니다. 대부분 그 위에 상위권에 속한 국가들의 그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유로존에서 1위죠. 독일은. 그리고 2위 프랑스, 3위 이탈리아 이런 상위 국가들의 그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 개수는 이렇게 많이 사라지지만 반대로 그 고용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는 그 독일의 경우 고용의 그 비중으로 볼 때는 0.24% 정도밖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의 상황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독일의 그 경제 지표들을 감안했을 때 그것이 이제 메인 줄기라면 이러한 영향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더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이드에 해당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좋은 흐름에서의 이런 사이드에 해당하는 이런 영향들은 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흐름에서의 이런 짜잘한 것들은 안 좋은 흐름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그 유로존의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부채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2월 15일자 우리나라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온다고 합니다. 2월 15일 독일의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라고 하네요. 이게 독일이 침체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헤드라인이 찍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헤드라인에 그 찍힌 지표들을 제로 해치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 GDP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 2018년 3분기 때 0.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그 시그널을 간신히 이제 피했을 정도이고
이때는 이제 몇 년 만인가요? 거의 2014년, 이때가 이제 유로존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죠. 그때 이후로 약 3년 만에 GDP가 분기별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0.2% 상승이었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내수로 지탱이 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재정 지원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었고 정부 지출도 당연히 더 크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민간 소비 부분에서 살짝 증가를 하면서 내수로 이제 버텼거든요. 2018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독일도 역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독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문제는 수출과 수입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를 해서 무역 의존도가 큰 경제가 그런 무역 부분에 있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뭐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안 좋은 소식이었고 독일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가장 큰 경제가 이제 0.2% 상승했다라는 이러한 사실 자체가 아무래도 유로존 다른 국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되었겠죠. 그리고 2019년까지 현재까지도 아직도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독일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망스러운 숫자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많은 기관들이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독일의 이제 내일 발표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발표될 그 신문의 헤드라인에 독일은 침체로 들어간다라는 이 헤드라인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 2018년 12월 지표에서 굉장히 나쁜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의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크게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PMI 지수는 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들이 2019년 초 지금 상황에도 그렇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최근 발표되는 기관들이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PMI 지수도 앞으로 더 안 좋은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 독일의 성장을 필두로 하는 유로존의 그 경제 악화,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성 증가로 인해서 결국 유로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을 이어나가다가 반등 추세를 이제 깨고 내려왔죠. 반등 추세를 깨고 지금 2019년에 들어와서 계속 하락 추세를 만드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화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도 지금 최근 들어서 노딜 브렉시트의 그 위험성이 계속 높아가는 바람에 환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파운드 가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파운드 가치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는 이제 반대예요, 반대. 달러 엔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은 엔화 약세입니다. 지난 2019년 초에 갑자기 엔고 현상이 쭉 일어났다가 1월 FOMC 발표 이후 일본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더 강력하게 유지하겠다 하면서 이제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엔화 약세를 계속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를 만들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화,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이러한 그 화폐들이 달러화에 비해서 약세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2019년에 들어와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이 가치가 하락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일단 그 무역 수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약 40억 불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10억 불, 10억 불을 좀 넘죠. 13억 불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 금액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수출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그만큼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줄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1월 달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차트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차트인데 거기에다가 이번 1월 달을 이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번까지는 이제 여기였었죠. 여기까지였었는데 1월 달을 반영시키고 나니까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거의 2014년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수치까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직전에 안 좋았던 중간에 그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의 그 저점을 다 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러한 그 흐름을 만들었던 당시의 그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흐름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이제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지금 더 장기화될 경우 또다시 2월달, 3월달에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로 가게 될 가능성도 이제는 이제 열어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로 간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 쪽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출 위주의 그 영업을 하시는 그러한 이제 기업가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희망퇴직 이런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조 조정 이야기가 신문에 도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2월달, 3월달에도 유지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달, 3월달, 4월달이죠. 4월, 5월. 이때 대대적인 어닝 쇼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대대적인 어닝 쇼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흐름 때문에도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계속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전형적인 하락 추세인데 이 하락 추세의 그 하단을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 영역까지 내려오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무역 전쟁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시진핑과 그 트럼프의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일단 잘 끝나길 바라야 될 수밖에 없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이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뭐 몇십 년째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약간 자랑하는 듯한 지금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 정도의 큰 하락은 조금 충격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그러한 그 흐름이 아니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또다시 이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한다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로 이번 달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일단 그것까지는 이제 배제하더라도 약간 이 정도의 흐름 또는 뭐 약한 반등 정도, 이 정도의 일단 흐름을 만들고 미중 무역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가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면 환율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 이 부분을 같이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마다 이제 확인을 하는 금융시장 차트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 원달러 문제, 뭐 유로화, 달러, 엔화 모두 지금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2019년에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2월달부터 원화 약세로 인해서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무역 수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어쨌든 길고 언제부터였죠 이게 2016년부터 내려왔던 이 환율 하락 추세를 어쨌든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1150원을 뚫는지 안 뚫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선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점으로부터 반등이 최소 이 38.2% 이 라인을 일단 찍었고, 여기서 일단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분봉상에서 보면은 이러한 이제 추세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이 추세를 이제 이탈을 했어요. 일단 이탈을 했고 어제 그 옵션 만기 때문에 외인들이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의도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만들면서 이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이 저항 추세에 딱 걸치는 모습, 그리고 이것을 넘지를 못하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점, 단기 고점으로부터의 그 하락 파동 구조가 충격 파동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저번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이 하락이 1차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랫 파동 형태로 반등이 나온다. 이게 1차 이제 가능성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단기 고점에서 5개의 충격 파동 형태로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든지,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고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고, 뭐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2차 반등이 이어나갈 가능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최대 이 반등의 61.8% 라인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하락을 여기까지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를 1차 하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 파동이 이런 식으로 3개의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이게 두 번째 이제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을 좀 더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 정확한 수치를 보면은 약 최대 307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고, 최대 반등 수치를 이제 찍고 나게 되면은 그 뒤로는 이제 큰 하락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등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반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 폭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이러한 그 흐름, 크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같이 볼게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이 고점을 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점을 넘겼어요. 지지를 하고 고점을 넘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탈했던 이 커다란 하락 상승 추세, 이탈했던 이 상승 추세를 다시 올라탄 겁니다. 다시 올라탄 거고,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도 역시 트렌드가 만들어졌거든요. 단기 반등 트렌드가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언제 이탈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 상승을 크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지금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추세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탈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이제 이탈을 할 때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같이 염두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흐름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역시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흐름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금시장을 같이 볼게요. 이제 골드 이제 선물인데 이건 주봉입니다.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지금 크게 뭐 중요할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지금 금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입니다. 이 고점을 넘게 되면은 금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승 추세가 이때 1차로 만들어진 이 상승 추세, 그리고 긴 조정, 이런 형태의 긴 조정을 끝내고 새로운 또 상승 추세를 만들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매물대 라인이 좀 많거든요. 이 라인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이러한 이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 흐름을 보이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 그리고 꽤나 강한 흐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단기적으로 갑자기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시간적으로 아직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네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조금 기술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의 이제 기업들의 그 영업이, 그리고 매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임원진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기사에도 나오지만 1분기가 이제 지나는 시점,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지표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닝 쇼크가 조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2019년 2분기에 구조조정 문제가 이제 좀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이 이슈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잘 대비를 해 나가셔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비할 수 있을 때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비할 수 없을 시점까지 가서 대비한다고 하면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